제26장 에드그 스방님이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마지못해 흐다가져서 캐시 아가씨와 제가 처음으로 린턴 도련님을 만나러 말을 타고 나갔을 때는 어느덧 여름도 절정이 지날 무렵이었답니다. 후덥지근하고 찌는 듯이 무더운 날이었죠. 햇빛은 없었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얼룩덜룩하고 안개가 낀 것이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네거리 옆 표석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에 당도해보니 말을 전하러 나온 어린 목동만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린턴 도련님은 바로 고개 넘어 하이츠 쪽에 계신데요. 조금만 더 와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린턴 도련님은 삼촌의 첫 번째 주의사항을 잊어버리셨군. 그 어른께서는 우리 집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거든. 우린 여기 있을 테니 얼른 가서 그렇게 전하렴. 제가 말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린턴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말머리를 돌려 린턴을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오면 되겠네. 캐시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러나 린턴 도련님이 있는 곳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그댁 정문에서 4분의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데였고 도련님의 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수 없이 말에서 내려 풀을 뜯게 놓아두어야 했죠. 린턴 도련님은 히스가 무성한 황야에 누워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몇 미 앞에 갈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더군요. 우리가 다가가자 겨우 일어나서 무척 힘없이 걸어왔는데 어찌나 안색이 창백하던지 저는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머, 히스클리프 도련님 오늘 아침엔 산책을 못 하시겠네요. 몸이 아주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캐시 아가씨는 슬프고 놀란 표정으로 도련님을 살펴보았어요. 입에서 막 터져 나오려던 기쁨의 환성이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오래 못 만나다 만나게 된 반가움과 기쁨의 인사는 도련님의 건강이 더 나빠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나아졌다고. 도련님은 마치 쓰러지지 않으려면 지지해 줄 무언가가 필요한 듯 캐시 아가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숨가빠며 말했어요. 커다란 푸른 눈은 아가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 없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렸고 움푹 꺼진 눈은 예전의 나른한 표정에서 초췌하고 사나운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아무래도 네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 더 수척하고. 아가씨가 말했어요. 피곤해서 그래. 도련님은 황급히 말을 막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산책은 못하겠고 여기서 좀 쉬자.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 아빠는 내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렇대. 캐시 아가씨는 영 납득이 가지 않은 표정으로 앉았고 도련님도 그 옆에 누웠지요. 여기는 마치 네가 전에 말했던 천국 같구나. 아가씨는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장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루씩 지내기로 한 것 기억하지? 여기는 네가 말한 그 이상적인 장소와 아주 비슷한걸? 구름이 있는 것만 빼면 말이야. 하지만 구름이 저렇게 보드랍고 고우니까 해가 비치는 것보다 더 좋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 집 숲으로 말을 타고 가서 나의 천국을 보자. 네가 갈 수 있다면 말이야. 린턴 도련님은 아가씨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전에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죠? 대화를 지속하기도 무척 힘겨워 보였죠. 아가씨는 자기가 꺼낸 이야기에 도련님이 별 흥미를 보이지 않고 도련님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련님의 모습과 태도에는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어떤 변화가 생겼더군요. 토라졌다가도 어르고 달래면 이내 다정해지곤 하던 성격은 어떤 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노곤한 냉담함으로 변했고 귀여움을 받으려고 일부러 응석을 부리고 성가시게 굴던 어린애 같은 투정이 줄어든 반면에 고질병 환자처럼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여 위로도 마다하고 남이 기분 좋게 웃고 떠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은 더욱 강해졌어요. 린턴 도련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고역으로 여긴다는 걸 저는 물론 캐시 아가씨도 알아차렸죠. 그러자 아가씨는 곧바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더군요. 아가씨가 이렇게 재언하자 뜻밖에도 도련님은 나른한 상태에서 깨어나 이상한 불안에 휩싸였어요. 겁먹은 눈으로 워더링 하이츠 쪽을 힐끗거리며 30분 만이라도 더 있어 달라고 사정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오늘은 내 이야기나 놀이나 잡담 따위가 너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지난 6달 동안 넌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졌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즐기는 놀이가 시시해진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널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야 기꺼이 더 있다 갈 텐데. 캐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가. 그리고 캐서린, 내가 몸이 아주 안 좋다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기운이 없는 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오기 전에 좀 많이 걸어 다녔거든. 외삼촌께도 내가 건강하다고 말씀드려줘. 알았지?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린턴. 하지만 네가 건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야. 아가씨는 도련님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걸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여기서 만나자. 도련님은 캐시 아가씨의 의아해하는 눈길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외삼촌께 네가 나와서 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드려. 정말 더없이 고맙다고 말이야. 캐서린, 그리고 말이야,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나에 대해 물으시면 말이야, 내가 지나치게 말도 없고 멍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시지 않게 말씀드려야 해. 지금처럼 그렇게 슬프고 풀죽은 얼굴을 하면 안 돼. 그럼 화내실 테니까. 나 네 아빠가 화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캐시 아가씨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외쳤어요. 하지만 난 무섭단 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화내지 않도록 해줘. 캐서린,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이니까. 도련님은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히스크리프 도련님, 아버님이 도련님한테 무섭게 대하시나요? 응석을 받아주는데 지쳐서 그나마 자제하던 정오심을 드러내놓고 표출하시나요? 린턴 도련님은 나를 쳐다보아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10분쯤 더 도련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린턴 도련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기진맥진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억누른 신음소리만 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가씨는 울적한 기분을 전환하려고 월귤나무 열매를 따다가 저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린턴 도련님에게는 더 신경을 써봐야 도련님이 귀찮아하고 괴로워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죠. 이제 30분 다 됐지, 엘렌? 아가씨는 마침내 제 기회 되고 소곤거렸어요. 난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 애는 잠이 들었고 아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하지만 잠든 사람을 놔두고 갈 수는 없어요. 도련님이 깰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가엾은 린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벌써 다 사라져 버렸군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 애는 왜 날 만나고 싶어 했을까? 전에 고약하게 성질을 부릴 때가 지금 저렇게 이상하게 구는 것보다 더 나았어. 저 애는 이 만남을 마치 아버지한테 혼날 게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저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만나는 거라면 나올 생각이 없어. 린턴에게 이런 고행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든 말이야. 그리고 린턴의 건강이 좋아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전보다 훨씬 덜 명랑하고 나에 대한 애정도 전보다 훨씬 못해서 섭섭하단 말이야.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럼 아가씨는 도련님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엘렌도 알다시피 여태까지는 줄곧 아프다고 야단이었잖아. 저 애가 아빠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건강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캐시 아가씨,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린턴 도련님이 공포에 떨며 잠에서 깨더니 누가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아니, 꿈속에서 불렀다면 몰라도 널 부른 사람은 없어. 어떻게 아침에 그것도 야외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캐시 아가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도련님은 머리 위에서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언덕을 힐끗 쳐다보고는 헉헉대며 말했어요. 정말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 확실하다니까? 캐시 아가씨가 대꾸했어요. 엘렌과 내가 네 건강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린턴, 너 정말 우리가 지난 겨울에 헤어졌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거니? 그렇다 하더라도 약해진 게 분명 한 가지 있어. 나에 대한 관심은 약해졌잖아. 말해봐, 그렇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린턴 도련님은 눈물을 쏟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두리번거리며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더군요. 캐시 아가씨는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해. 내가 오늘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겠어. 그렇지만 이 사실을 너 이외에는 아무데도 말하지 않을 거야.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아가씨가 말했어요. 쉿, 제발 조용히 해. 아빠가 오셔. 린턴 도련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캐시 아가씨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가씨의 팔을 붙잡더군요. 그러나 아가씨는 그 말을 듣자 도련님을 급히 뿌리치고는 미니에게 휘파람을 불었죠. 미니는 강아지처럼 곧장 달려왔어요. 다음 목요일에 올게, 안녕. 캐시 아가씨는 안장에 올라타며 외쳤습니다. 빨리 가자, 엘렌. 그렇게 우리는 도련님을 두고 돌아왔어요. 도련님은 아버지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우리가 떠나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캐시 아가씨의 불쾌감은 완화되어 동정과 후회가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감정에는 린턴 도련님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막연하고 불편한 의심이 다분히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었지만 다음에 만나보면 더 잘 알게 될 테니 아버지께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죠. 주인님은 다녀온 이야기를 좀 듣자고 하셨어요. 물론 조카가 고마워하더라는 말은 충분히 전해드렸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캐시 아가씨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어떤 걸 숨겨야 하고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드리지는 못했지요. 제27장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린턴 서방님의 병세는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병세 악화가 지나 몇 달간 몸이 상하신 것과 맞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아가씨에게 숨기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본래 영민한 분이어서 모를 리가 없었죠. 다가올 무서운 일을 혼자서 처리하기도 혼자서 알아차리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무서운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차츰 확신으로 굳혀갔지요. 목요일이 돌아왔지만 아가씨는 도련님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냈어요. 그 무렵 아가씨는 아버지가 하루에 아주 잠깐 동안 앉아 계시곤 하는 서재와 아버지의 침실에서만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서방님께 말씀드렸고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가씨는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치중을 들거나 옆에 앉아있지 못하는 시간은 단 1분도 아까워했죠. 린턴 씨는 따님의 얼굴이 병구함과 슬픔으로 나날이 헬쓱해지는 걸 보고 바깥 공기를 쐬고 사촌이라도 만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흔쾌히 따님을 내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죽고 난 뒤에도 따님이 완전히 혼자 남겨지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을 위안으로 삼으셨지요. 린턴 씨가 여러 차례 무심코 내뱉은 말로 제가 추측한 것이지만 린턴 씨는 조카의 외모가 당신을 닮았으니 속내도 당신을 닮았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듯 했어요. 린턴 도련님이 보내온 편지에는 그의 성격적 결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약한 마음이 들어 린턴 씨께서 잘못 아시는 거라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아봐야 다른 방법을 강구할 힘도 기회도 없는 사람에게 부질없는 말을 해서 마지막 가는 순간을 불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외출을 오후로 미루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8월의 오후였지요. 언덕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어찌나 생기로 충만한지 죽어가는 사람도 이 공기를 마시면 살아날 것 같았답니다. 캐서린 아가씨 얼굴은 마치 주위의 경치 같았어요. 그늘과 햇빛이 연달아 빠르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러나 그늘은 더 오래 머물고 햇빛은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여운 마음은 그렇게 햇빛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근심을 잊는 것에도 가책을 받았어요. 린턴 도련님이 지난번에 정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말에서 내리더니 금방 올 테니 저들은 말에서 내리지 말고 아가씨의 조랑말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은 아가씨가 단 1분이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히스가 우거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상당히 활기있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거나 기뻐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보다도 오히려 두려워서 열성을 보이는 것 같았죠. 늦었구나. 삼촌이 많이 편찮으시지 않아? 나 네가 안 오는 줄 알았어. 린턴 도련님은 힘겨운 듯 짤막하게 말했어요. 왜는 솔직하지 못하니? 캐서린 아가씨는 인사를 하려다 말고 소리쳤어요. 내가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왜 곧바로 말하지 못하느냐 말이야.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여기로 불러낸 게 이상할 따름이야. 우리 둘 다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린턴 도련님은 덜덜 떨면서 애원과 창피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캐시 아가씨를 헐깃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이런 불가사의한 행동을 견딜 만큼 참을성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시단 말이야. 병간호를 해드려야 하는데 왜 불러낸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고 바라면서 왜 바쁜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전가를 보내지 않았냐고. 어서 설명을 해봐. 이제 놀면서 빈둥댈 생각은 전혀 없어. 이제 너희 그 가식적인 짓에 장단을 맞춰줄 수 없다고. 아가씨가 말했어요. 내 가식적인 짓이라고? 도련님이 중얼거렸어요. 그게 뭐지? 캐서린,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마. 마음껏 나를 경멸해도 좋아. 난 쓸모없고 몹쓸 겁쟁이니까. 나 같은 놈은 아무리 경멸을 당해도 부족해. 하지만 난 너무 보잘것없어서 네가 화낼 상대가 못 돼. 정화하려면 우리 아버지를 정화하고 나를 대신 경멸해줘. 무슨 헛소리야? 캐시 아가씨는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바보 천치 같으니 저것 좀 봐. 마치 내가 손이라도 될 것처럼 들고 있네. 경멸해달라고 미리 부탁할 필요는 없어. 린턴, 누구라도 저절로 너를 경멸하게 될 테니까 가버려. 난 집에 돌아갈 테야. 너를 난로가에서 끌어내어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야. 우리는 대체 뭐하러 만나는 거야? 내 옷자락 좀 놔. 설령 내가 공포에 질려서 우는 너를 동정한다 해도 넌 그따위 동정은 마다해야 하는 거야. 엘렌, 저에게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가르쳐줘. 일어나. 비굴한 파충류처럼 굴지 말란 말이야, 제발. 린턴 도련님은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맥없는 몸뚱이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격심한 공포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는 듯 했어요. 아, 못 견디겠어. 도련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난 배신자야. 하지만 겁이 나서 너한테 말할 수는 없어. 네가 가버리면 난 죽는다 말이야. 사랑하는 캐서린, 내 목숨은 너의 손에 달렸어. 날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너에게 해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가지 않을 거지? 친절하고 착하고 다정한 캐서린, 아마 너는 성나게 줄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너와 함께 죽도록 나를 내버려 두겠지. 아가씨는 린턴 도련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도련님을 일으키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응석을 받아주며 상냥하게 대해주던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나 화가 누그러져서 가여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었던 거지요. 무엇을 성나가라는 거니? 여기 더 있겠다는 걸? 그 이상한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그럼 여기 더 있을게. 네가 앞뒤 안 맞는 말을 늘어놓으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 일단 진정하고 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뭔지 솔직하게 다 드러나봐.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지. 린턴, 네가 막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원수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지? 난 네가 자신에 관해서는 겁쟁이지만 너희 절친한 친구를 배반하는 겁쟁이는 아니라는 걸 믿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협박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가 무섭다고. 그래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야. 린턴 도련님은 가느다란 손가락을 오므려 두 손을 꽉 마주잡은 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 이거 참. 캐서린 아가씨는 딱하기도 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 난 겁쟁이가 아니니까. 너나 걱정해. 난 누구도 무섭지 않아. 아가씨의 관대함에 도련님은 눈물을 흘렸죠.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아가씨의 손에 입을 맞추며 격렬하게 울면서도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캐서린 아가씨가 린턴 도련님보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다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때 히스 덤불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위를 쳐다보았더니 언덕을 내려온 히스클리프 씨가 지척에 와 있더군요. 린턴 도련님의 울음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였는데도 그는 내 옆의 두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른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았을 정도로 반갑게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렇게 우리 집 가까이에서 만나니 반갑군, 넬리. 그대가 모두 무고하신가? 어떤지 좀 들려주게. 소문으로는.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어요. 에드거 린턴이 그는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어. 에드거 린턴이 죽게 될 거라던데 아마 병이 난 걸 과장해서 하는 말이겠지? 소문대로예요. 주인님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본인에게는 축복일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가 물었어요. 그건 모르죠. 제가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말이야. 그는 그의 눈길 아래에서 굳어버린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처럼 머리도 들지 못했고 그 바람에 캐서린 아가씨도 움직이지 못했죠.
아무래도 저 녀석이 일을 그르칠 것 같아서 그래. 저 녀석 외숙이 저 녀석보다 빨리 가주었으면 고맙겠는데, 아니 저 녀석은 내내 적고를 하고 있는 거야? 훌쩍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구만. 저 녀석이 린턴 양과는 좀 활기 있게 지내던가? 활기라고요? 천만에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애인과 함께 언덕을 산책하기보다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나 이틀 뒤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하고 히스클리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일어나 린턴, 일어나란 말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 당장 일어나지 못해. 린턴 도련님은 다시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의 눈총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도련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려고 몇 차례 안간힘을 썼으나 그나마 남아있던 힘마저 다 소진되었는지 다시 신음을 하며 꼬꾸라졌어요. 히스클리프 씨가 앞으로 다가가 도련님을 이렇게 풀밭 둔덕에 기대어 놓더군요. 네가 그 변변치 못한 기운을 내지 않으면 이제 정말 성질이 폭발할 것 같다. 망할 놈 같으니 어서 일어나지 못해. 그는 흉포함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일어설게요 아버지. 도련님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캐슬린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명랑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 캐슬린 내 옆에 있어줘. 손 좀 줘봐. 일어서게 날 좀 도와줘. 내 손을 잡아. 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 자 해봐. 캐슬린이 팔로 부축해 줄 테니. 그렇지. 캐슬린을 봐라. 캐슬린 너는 이렇게 끔찍한 공포를 일으키는 나를 악마의 화심점으로 생각하겠구나. 부탁인데 저 녀석을 부축해서 집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없겠니? 내 손만 닿으면 녀석이 부들부들 떠니 말이야. 린턴. 캐슬린 아가씨가 속삭였습니다. 난 워더링 하이츠는 못 가.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네 아버지는 널 해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니? 난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 도련님이 대답했습니다. 너와 함께 가야만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닥쳐. 그의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캐슬린의 효심을 존중해 줘야 해. 넬리, 저 아이를 집에 좀 데려다 줘. 그러면 넬리 말대로 더 머무르지 않고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할게. 그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가씨 옆에 있어야 해요. 댁의 아드님을 돌보는 건 제 일이 아니죠. 참 뻣뻣하시군. 히스클리프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어린애 같은 놈을 앙앙거리게 해서 동정심이라도 유발해야겠군. 자, 이리 오렴. 내 영웅, 내 호의를 받으며 돌아갈 의향이 있으신가? 히스클리프 씨는 다시 다가가서 그 허약한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린턴 도련님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더니 아가씨에게 매달리며 함께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찌나 필사적으로 간절히 애원하든지 거절할 여지가 없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가씨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하기야 어떻게 아가씨가 도련님의 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린턴 도련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마치 거기에 조금만 더하면 정신적인 충격으로 바보가 될 것 같았죠. 우리가 워더링 하이츠의 문간에 당도하자 캐슬린 아가씨는 그 환자를 의자가 있는 곳까지 부축해 주려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가씨가 곧 나오기를 바라며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 씨가 저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넬리, 우리 집에 전염병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서 있어? 그리고 오늘따라 손님이 무척 반갑군. 들어가서 앉아. 문을 닫아야겠으니. 그가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우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들고 가야지. 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어. 헤어트는 소를 몰고 목장으로 나갔고 질라와 조셉은 놀러 나갔거든. 혼자 지내는데 이골이 났지만 그럴 수 있다면 재미있는 말동무와 함께 있는 것도 더 좋지. 린턴 양, 저 녀석 옆에 가서 앉아요. 내가 가진 것을 줄 테니. 받을 가치도 없는 선물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 하는 수 없지. 그 선물이란 바로 린턴이야.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 좀 보게. 난 이상하게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만 보면 잔인한 감정이 더 생긴다니까. 내가 법이 덜 엄격하고 취향이 덜 고상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하루 저녁 심심풀이로 저 둘을 천천히 산채로 해부하며 즐거워했을 거야.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탁자를 탁 치고는 혼자말로 욕을 하더군요. 제기랄 정말 밉살스러운 놈들이야. 난 무섭지 않아요. 캐슬린 아가씨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는지 이렇게 외치더군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녀의 검은 눈은 격정과 결의로 번뜩였죠. 그 열쇠 이리 주세요. 제게 달라고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어이, 당차네. 즉 엄마를 닮아서.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집었습니다. 그러고는 아가씨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녀의 대담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그것을 물려준 사람을 떠올렸는지 놀라움에 사로잡혔죠. 캐시 아가씨는 열쇠에 덤벼들어 히스클리프 씨의 느슨해진 손가락 사이에서 열쇠를 거의 다 낚아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가씨의 행동으로 정신을 차린 그가 열쇠를 재빨리 도로 빼앗았습니다. 자, 캐서린 린턴, 그가 말했습니다. 저리로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때려 눕힐 테다. 그러면 저 딘 부인께서는 미쳐 날 때겠지. 이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아가씨는 열쇠를 쥔 그의 손을 다시 붙잡고는 열쇠를 꺼내려고 했죠. 우린 가야 해요. 아가씨는 그의 강철 같은 근육을 느슨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했어요. 손톱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자 이로 세게 물었어요. 히스클리프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 눈초리가 어찌나 사나운지 저는 한동안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그의 손가락에만 너무 열중해 있어서 그의 얼굴은 쳐다보지 못했던 거죠. 히스클리프 씨는 갑자기 손을 펴서 실랑이를 벌이던 열쇠를 내놓았어요. 그러나 아가씨가 그것을 손에 넣기도 전에 그는 아가씨를 잡아서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는 양쪽 따귀를 연달아 무섭게 갈기는 것이었어요. 아가씨가 서 있었더라면 한 대만 맞아도 좀 전에 그가 위협했던 대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 악마 같은 폭행에 저는 격분하여 달려들었어요. 이 악당놈아, 저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당놈아, 가슴을 한번 떠밀리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뚱뚱한 편이어서 걸핏하면 숨이 차거든요. 거기에 더해 화까지 치밀었으니 눈앞이 아찔해져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죠. 소동은 2분쯤 뒤에 끝났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그의 손에서 놓여나자 두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며 혹시 귀가 떨어져 나간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엾은 아가씨는 갈대처럼 몸을 떨면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탁자에 몸을 기댔죠. 난 아이들을 혼내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악당은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졌던 열쇠를 집으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린턴한테로 가서 편안히 울지 그래. 내일이면 난 네 시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내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겠지. 그때는 이런 매를 실컷 맞게 될 거야. 넌 잘 참아낼 거다. 약골이 아니니까. 다시 네 눈에 그런 고약한 성깔이 내비치기만 해봐. 그럼 매일같이 그 맛을 보여줄 테니. 캐시 아가씨는 린턴에게 가지 않고 저한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빨갛게 달아오른 볼을 제 무릎에 대고 소리내 울었죠. 아가씨의 사촌은 긴 의자 한쪽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쥐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체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 것을 자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우리가 얼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일어서서 금세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과 잔 받침을 차려놓고 차를 따라 제게 한 잔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자, 한 잔 마시고 원한일랑 씻어버려. 그리고 댁의 저 왈가닥 아가씨와 내 아들놈에게도 가져다 주고 내가 만들었지만 독을 타지는 않았으니까 안심해도 돼. 난 나가서 댁들이 타고 말을 찾아봐야겠어. 그가 나가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어디로든 나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엌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을 살펴보았지만 폭이 너무 좁아서 캐시 아가씨의 작은 몸도 빠져 나갈 수 없었을 정도였지요. 린턴 도련님, 저는 우리가 완전히 갇혀버린 것을 깨닫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련님은 저 악마 같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 말해주세요. 말하지 않는다면 그자가 우리 아가씨에게 한 것처럼 나도 도련님의 따귀를 갈기겠어요. 그래 린턴, 네가 말해줘야 해. 캐서린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너 때문이었으니까.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몹시 배은망덕한 짓이야. 목이 말라. 차 좀 줘. 그러면 얘기해 줄게. 딘 부인은 저리 좀 비켜요.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싫으니까. 에이 캐서린, 내 잔 속에 네 눈물이 떨어지잖아. 이거 안 마실래? 안 마실래? 다른 걸로 줘.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도련님에게 다른 잔을 밀어주고는 얼굴을 훔쳤죠. 이제 더 이상은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없다고 태연자약한 그 비열한 녀석한테 저는 넌더리가 났어요. 그가 황야에서 드러내 보이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은 워더링 하이츠에 들어서자마자 말끔히 가라앉았더군요.
아마도 그는 우리를 워더링 하이츠로 유인하지 못하면 끔찍한 벌을 주겠다는 위협을 받았던가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결혼시키려는 거야. 도련님은 차를 몇 모금 홀짝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너희 아빠가 당장은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 더 기다리시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오늘 밤을 여기서 묵어야 해.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음 날엔 집에 보내줄 거야. 그때 나도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간다고요? 이 한심한 못난이 같으니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련님을 결혼시킨다고요? 나 원참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았거나 우리를 모두 바보로 알고 있군. 저렇게 건강하고 마음씨 고운 우리 예쁜 아가씨가 다 죽어가는 꼬마 원숭이 같은 도련님에 시집갈 것 같아요? 캐서린 린턴 아가씨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가 도련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삼으려 하겠어요. 비겁하게 징징 짜는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게 하다니. 도련님 같은 분은 한바탕 맞아야 정신을 차리죠. 그렇게 바보 같은 얼굴 좀 하지 말아요. 그렇게 비열한 배신과 어리석은 발상을 하는 도련님을 보니 잡아서 마구 흔들어주고 싶네요. 제가 도련님을 잡고 조금 흔들었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여느 때처럼 신음을 하며 소리내 울더군요. 그러자 캐서린 아가씨가 저를 나무랐어요. 밤새 여기 있으라고? 안 돼. 아가씨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엘렌, 저 문에 불을 지르고서라도 나가야겠어. 아가씨는 곧바로 이 말을 실행에 옮길 태세였어요. 그런데 린턴 도련님은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겁을 집어먹고 벌떡 일어나 앉더니만 가냘픈 두 팔로 캐시 아가씨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더군요. 나와 결혼해서 날 좀 살려주지 않을래? 날 스르시 크로스 댁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야? 아, 사랑하는 캐서린, 날 두고 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해야만 해. 꼭 그래야 해. 난 우리 아빠 말씀을 따라야 해. 캐서린 아가씨가 대꾸했습니다. 아빠를 걱정시켜서는 안 돼. 밤새 내가 가지 않으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 벌써 걱정하고 계실 거야. 난 때려 부수거나 불을 질러서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말 거야. 조용히 해. 나한테 위험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날 방해하면 린턴, 난 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히스클리프 씨가 화낼 생각에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낀 린턴 도련님은 또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정신이 산란해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가씨가 도련님에게 애원하면서 자기 괴로운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타일렀지요. 이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동안 우리를 가두어 놓은 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네 말은 달아나 버렸더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린턴, 너 또 울고 있는 거냐? 저 애가 너한테 어떻게 하든 자자 이제 그만 자러 가거라. 이 녀석아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지금 네가 저 애한테 당한 횡포를 호되게 갚아줄 수 있을 거다. 너는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 않니? 이 세상에서 그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 저 애에게 장가를 보내준단 말이야. 자 이제 가서 자. 오늘 밤엔 진라가 없으니 네 스스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거다. 쉿 그만 징징거려. 일단 네 방에 들어가면 아빠는 다시 나한테 안 갈 테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운이 좋았지만 오늘은 제법 잘했다. 이제 나만 일은 내가 처리하마.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지나가도록 문을 잡아주었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마치 심술궂은 주인이 문 사이에 끼이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스페니엘 강아지처럼 문을 빠져나갔지요. 자물쇠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아가씨와 제가 잠자코 서 있는 난로 옆으로 다가왔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더니 맞을 때의 통증이 되살아나기라도 하는 듯 엉겹결에 볼을 손으로 감싸더군요. 이런 어린애 같은 행동을 보고 매몰차게 대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테지만 히스클리프는 흠상궂은 표정으로 아가씨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그래,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했지? 너는 용기를 잘도 꾸며내는구나. 지금은 내가 몹시 무서운 모양인데? 지금은 무서워요.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빠가 몹시 걱정하실 테니까요. 아빠를 비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아빠는 고모부 저를 보내주세요. 린턴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빠도 그러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린턴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만두면 스스로 하게 될 일을 왜 억지로 시키려고 하세요? 억지로 될 일인지 어디 두고 봅시다. 제가 외쳤습니다. 이 나라에는 엄연히 법이 있어요. 다행히도 법이 있다고요. 여기가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해도 말이죠.
설령 도련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난 고발하고 말 거예요. 이건 성직자의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을 중죄라고요. 근데 간로를 해놨는데 성직자의 특권이 일반 법정에 비해 관대한 교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답니다. 넬리는 납치 결혼이 이런 특혜도 받을 수 없는 중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닥쳐, 그 악당놈이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마. 당신이 찌끄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캐서린, 네 아버지가 비참해할 생각을 하니 아주 기분이 좋은걸. 기뻐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다니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여기에 잡아둬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구나. 그리고 린턴과 결혼하겠다는 네 약속에 관해서는 말이다. 네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이곳을 떠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엘렌만이라도 집에 보내서 제가 무사하다는 걸 아빠한테 알리게 해주세요. 캐서린 아가씨는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 불쌍한 아빠. 엘렌, 아빠는 우리가 실종된 줄로 아실 거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아. 네 아버지는 네가 간병하는데 실증이 나도 좀 즐겁게 놀려고 도망가서려니 생각할 거야. 히스클리프가 대꾸했습니다. 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네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집에 네 발로 들어온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 나이 때에는 놀고 싶은 건 아주 당연해. 게다가 병자를, 그것도 아버지일 뿐인 남자를 간병하는 것에 실증이 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캐서린,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의 아버지의 행복한 시절은 이미 막을 내렸어. 아마 네 아비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겠지.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를 저주하는 것도 썩 괜찮을 거야. 나도 네 아비와 함께 저주해주마.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니? 넌 울면서 세월을 보내야 해. 내가 보기에 이제부터는 우는 일이 너의 주된 소일거리가 될 거다. 린턴 녀석이 네 상실감을 메워주지 않는 한 그렇게 되겠지. 네 아비는 린턴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 네 아비가 린턴에게 보낸 충고와 위로의 편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지난번 편지에는 린턴 녀석에게 너를 잘 보살펴주고 결혼하면 다정하게 대해주라고 당부하더군. 잘 보살펴주고 다정하게 대하라니 참 아버지다운 말씀이지. 하지만 린턴은 보살핌과 다정함을 모두 자기 자신한테 쏟아야 하는 놈이란 말이야. 린턴은 어린 폭군 노릇을 하겠지. 이빨을 뽑아버리고 발톱을 잘라낸 고양이라면 몇 마리라도 괴롭힐 수 있는 놈이거든. 이번에 집에 돌아가면 넌 네 아비에게 그 애의 다정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거다. 그건 맞는 말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댁 아들의 성품을 설명해줘요. 어떤 면이 당신과 닮았는지 알려달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가씨가 사악한 독사와 결혼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요. 이젠 그 녀석의 사랑스러운 성격에 대해 말하는데 전혀 그리낄 게 없겠군.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과 결혼하지 않으면 저 애는 제 아비가 죽을 때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하거든. 물론 당신도 돌아갈 수 없고 말이야. 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너희들을 여기에 가둬놓을 수도 있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저 애에게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부추겨보든지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회를 갖게 될 테니.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캐서린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곧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결혼하게 해주세요. 고모부는 잔인한 분이지만 악마는 아니니까 나쁜 뜻을 품고 제 모든 행복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으시겠죠. 만약에 아빠가 고의로 제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울지 않아요. 여기 고모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모부가 저를 쳐다볼 때까지 고모부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앉아 있을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저를 좀 보세요. 고모부를 화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전 고모부를 미워하지 않아요. 고모부가 저를 때렸다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고모부는 여태껏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요? 한 번만이라도 저를 쳐다보셔야 해요. 슬퍼하는 제 얼굴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영혼 같은 손가락 치우지 못해? 이 영혼은 영혼과의 동물로 도룡뇽과 비슷하고 북반구의 온대 지방에 분포하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랍니다. 영혼이란 게. 그 영혼 같은 손가락 치우지 못해? 저리 비켜. 비키지 않으면 차버릴 거야. 히스클리프는 몰인정하게 아가씨를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뱀에게 휘감기는 게 낫지. 대체 어떻게 나한테 알랑거릴 생각을 다 했지? 난 정말 네가 못 견디게 싫단 말이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마치 정말로 벌레가 사리를 스물거리기라도 하듯 몸을 떨면서 의자를 뒤로 밀더군요. 저는 일어서서 한바탕 욕을 퍼부어 주려고 입을 뗐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저만 다른 방에 가두어 버리겠다는 협박의 첫 문장도 마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어야 했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원 문 쪽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히스클리프가 곧바로 뛰어나가더군요. 그는 눈치가 빨랐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는 2, 3분쯤 이야기를 나누더니 혼자 돌아왔지요. 아가씨의 사촌인 헤어튼 도련님인 줄 알았어요. 그 도련님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편이 되어줄지 누가 알아요? 저는 캐서린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보낸 하인 3명이 너희를 찾으러 왔더군. 제 말을 들은 히스클리프가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치지 그랬어. 하지만 저 계집애는 자네가 그러지 않아서 틀림없이 좋아하고 있을 거야. 어쩔 수 없이 여기 머물게 된 걸 기뻐하고 있는 게 분명해. 기회를 놓쳐버린 걸 안 우리는 너무 애통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9시가 될 때까지 우리를 울도록 내버려 두다가 9시가 되자 우리에게 부엌으로 해서 2층에 있는 질라의 방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캐서린 아가씨에게 그 말에 따르자고 속삭였어요. 어쩌면 거기에는 창문을 통해 나가거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들창을 통해 밖으로 나갈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창문은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폭이 좁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에서와 마찬가지로 갇혀있는 신세였어요. 우리는 둘 다 눕지 않았어요. 캐서린 아가씨는 창 옆에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제가 좀 누우라고 여러 번 청했지만 아가씨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쉬었답니다. 저는 흔들 의자에 앉아 앞뒤로 흔들거리며 제가 여러 가지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린턴 씨와 아가씨의 모든 불행이 제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참담했던 밤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히스클리프보다 제 탓이 더 크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히스클리프가 와서 린턴 양이 일어났느냐고 묻더군요. 캐서린 아가씨는 얼른 문으로 달려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리 와. 그는 문을 열고 아가씨를 끌어냈어요. 저도 일어서서 뒤따라갔지만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그래서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지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잠시 후에 아침을 올려보낼 테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판자로 된 벽을 마구 두드리고 빗장을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도 왜 저만 가두어 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1시간쯤 더 참아야 한다고 대꾸하고는 캐서린 아가씨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2~3시간가량을 참고 기다리자 마침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의 발소리는 아니었어요. 먹을 것을 갖고 왔어요. 문 열어요.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얼른 문을 열어보니 헤어튼 도련님이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을 갖고 왔더군요. 받아요. 그가 쟁반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잠깐만 있다 가요. 제가 말을 꺼냈죠. 안 돼요. 그가 소리쳤어요. 그는 제가 좀 붙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온갖 말로 애원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거기에 그렇게 갇혀서 저는 그날 낮과 밤을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보냈습니다. 전부 합쳐서 5 밤과 나흘 낮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음식을 들고는 헤어튼 도련님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는 가히 간수의 모범이라 할 만했습니다. 뚱하니 아무 말도 않고 정의감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온갖 시도에도 귀를 막아 버렸으니까요. 28. 닷새째 되던 날 오전, 아니 오후였어요. 문 밖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홍색 쇼를 두르고 까만 비단 모자를 쓴 질라가 버들가지로 엮은 바구니를 팔에 걸고 들어섰지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띠인 부인? 그녀가 외쳤습니다. 아니, 글쎄, 기무턴에 당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그래서 주인님한테서 당신과 아가씨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왔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당신과 캐시 아가씨가 블랙호스 늪에 빠져버린 줄로만 알았지 뭐예요. 그래도 용케 섬에 올라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수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주인님이 구해주셨나요, 띠인 부인? 그런데 그렇게 야위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고생은 별로 안 했나 봐요. 그렇죠? 당신네 주인은 못 말리는 악당이로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자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거참 그 양반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는데 결국 모든 일이 드러나고 말 것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라가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주인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인데요. 당신이 늪에 빠졌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시오 도련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헤어튼 도련님, 그동안 병고가 있었지 뭐예요? 그 귀여운 아가씨와 활달한 넬리 디인이 정말 안 됐어요. 도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물뚱물뚱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나 싶어서 내가 들은 소문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주인 양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혼자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늪에 빠졌었지만 지금은 무사하다네. 진라, 넬리디는 지금 진라 방에 묵고 있어. 방에 올라가거든 얼른 빠져나가라고 말하게. 여기 열쇠 밖에 늪의 물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 상태로 집에 달려가려는 것을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잡아둔 거야. 갈 수만 있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려줘. 그리고 캐서린은 그 댁 주인 어른의 장례식에 맞춰서 가게 될 거라고 전해주게. 에드거시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아, 진라.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시지 않았죠. 딘 부인, 좀 앉아 계세요. 아직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케네스 선생이 그러는데 하루는 더 버틸 것 같대요. 길을 가다 마주쳤을 때 여쭤봤거든요. 저는 앉는 대신에 제 외투를 얼른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자유로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가서 캐서린 아가씨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나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햇빛으로 가득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곧 바로 나가버릴까 아니면 돌아가서 아가씨를 찾아볼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벽난로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턴 도련님이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누워 막대에 사탕을 빨면서 무심한 눈으로 저의 거동을 살피고 있더군요. 캐서린 아가씨는 어디 있어요? 도련님이 혼자 그러고 있는 걸 보니 무섭게 몰아붙이면 겁나서라도 사실을 말하겠지 싶어서 엄한 표정으로 다그쳤습니다. 그는 어린애처럼 사탕만 빨고 있더군요. 집에 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위층에 있어. 캐시는 못 가. 우리가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놓아주지 않는다고 이 바보 천치 같으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아가씨가 있는 방으로 날 안내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명을 지르게 해줄 테니까. 거기 가려고만 해봐. 그러면 넬리가 비명을 지르게 될걸?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아빠가 캐서린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말래. 캐서린은 내 아내니까 날 두고 떠나려는 건 괘씸한 일이야. 캐서린은 날 미워하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내가 죽으면 내 돈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애는 돈을 갖지 못할 거야. 집에도 못 갈 테고 절대 안 보낼 거야. 제 마음껏 울다가 병이 날 테면 나라지. 그는 다시 사탕을 빨면서 마치 잠을 자려는 듯 눈을 감았어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겨울에 캐서린 아가씨가 도련님한테 베풀어진 친절을 모두 잊었어요? 그때 도련님은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맹세했고 아가씨는 도련님을 만나려고 여러 차례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와서 도련님에게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잖아요. 아가씨는 하루 저녁이라도 못 오면 도련님이 실망할까 봐 울기도 했어요. 도련님도 그때는 아가씨가 도련님에게 100배나 과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련님과 아가씨 두 사람 모두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거짓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도련님도 아버지와 한통속이 되어서 아가씨를 못살게 굴다니 정말 은혜를 훌륭히도 보답하시는군요. 린턴 도련님의 입술을 실쭉하더니 물었던 막대 사탕을 빼더군요. 아가씨가 도련님을 미워하는데도 워더링 하이츠에 왔겠어요? 제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련님의 재산에 관해서 말씀하자면 아가씨는 도련님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아가씨가 아프다면서 이 낯선 집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있는 게 어떨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련님이 말이에요. 도련님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안쓰러워하면서도 도련님이 괴로워할 때 동정해주던 아가씨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도련님, 나이 먹은 한여에 지나지 않는 저도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그토록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가씨를 사랑한 이유가 있는 도련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흘리려고 저장해 두려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태평하게 누워 있군요. 아, 도련님은 정말 무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난 캐시와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는 뿌르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의 옆에 가지 않을 거야. 어찌나 우려대는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려고 하지 않아. 한 번은 진짜로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하지면 목을 조르겠다고 위협했어. 조용히 하지 않으면. 하지만 캐서린은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또 울기 시작하지 뭐야. 내가 잠을 잘 수 없다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도 밤새 신음하며 슬퍼하더라고. 히스클리프 씨는 나가셨어요? 그 한심한 녀석에게는 자기 사촌의 정신적인 고통을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뜰에서 케네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외삼촌이 정말로 돌아가시게 됐대. 잘 됐지 뭐야. 외삼촌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 집 주인이 될 테니까 말이야. 캐슬리는 언제나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자기 집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는 거지. 아빠가 그러시던데 캐슬린이 소유한 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래. 이제 그의 멋진 책들도 모두 내 것이야. 캐슬린이 내가 방 열쇠를 가져와서 나가게만 해주면 그 재밌는 책이며 예쁜 새며 조랑말 미니를 모두 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의 것은 모두 내 것이니까 넌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줬지. 그랬더니 캐슬린은 흐느끼 울다가 목에서 목걸이를 꺼내더니 나가게 해주면 그걸 주겠다고 했어. 그 목걸이에 달린 금 케이스 안에는 양쪽에 작은 초상화 2점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의 어머니 초상화였고 다른 한쪽은 외삼촌 초상화였지.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이야. 난 그 목걸이 역시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빼앗으려고 했지. 그러자 그 고약한 애는 그걸 내주지 않으려고 날 떠밀어 아프게 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자 아빠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캐슬리는 겁을 집어먹고 금 케이스의 경첩을 부서뜨려 둘로 나누더니 자기 어머니의 초상화는 나한테 주고 다른 하나를 감추려고 했지. 그러나 방에 들어온 아빠가 대체 무슨 소란이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설명했어. 아빠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빼앗고 캐슬린에게 다른 하나도 내놓으라고 했어. 그러나 캐슬린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아빠는 캐슬린을 때려 쓰러뜨리고 목걸이 줄여서 케이스를 획 잡아 떼더니 발로 질바발서 부셔버렸어. 아가씨가 맞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저는 계속 말하게 할 심산으로 물었습니다. 난 못 본 척 했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개나 말을 때릴 때도 나는 못 본 척 하거든. 굉장히 심하게 때리시니까. 그래도 처음엔 통쾌해서 날 떠밀고 아프게 했으니까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가고 나자 캐슬리는 창가로 날 오라고 하더니 이에 부딪혀서 입안이 찢어지고 피가 가득 고인 걸 보여주었어. 그리고 나서 캐슬리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주워갖고는 벽 쪽으로 돌아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파서 말을 못하나 보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울기만 하니 고집불통이지 뭐야. 그리고 얼마나 창백하고 사나워 보이는지 난 캐슬린이 무서워. 참 희한하네. 소설 참. 도련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집 열쇠를 갖고 올 수 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위층에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층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어느 방에 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없어. 그건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헤어튼도 질라도 모르는 걸. 에이, 넬리 때문에 피곤해져서 저리 가버리란 말이야. 그는 얼굴을 돌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 씨와 마주치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아가씨를 구해줄 사람들을 보내는 게 상책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 동료 하인들이 무척 놀라고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아가씨도 무사하다고 말하자 두세 사람이 급히 뛰어가서 에드거 씨의 방문에 대고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알리려 했지만 그것만은 제가 직접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주인 어른의 모습이 어찌나 많이 변했던지 비애와 체념의 화신처럼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주인님은 아주 젊어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39인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10살은 더 젊게 보였을 거예요. 캐슬린 아가씨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으로 보아 따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주인님의 손을 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님, 아가씨도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사하고 건강하답니다. 아마 오늘 밤엔 돌아오실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인님이 보여준 반응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몸을 반쯤 일으켜서 간절한 눈길로 방 안을 둘러보고는 다시 들어누우며 정신을 잃으셨거든요. 주인님이 의식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워더링 하이츠에 끌려가서 감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히스클리프가 강제로 끌고 갔다고 말했어요.
린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는 되도록 삼갔고 히스클리프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도 가려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운명의 잔에 되도록 슬픔을 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인님은 히스클리프가 노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은 물론 동산까지도 자기 아들의 소유로, 아니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자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일을 벌이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조카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뜰 때가 되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린턴 씨는 유서를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캐서린 아가씨의 재산을 아가씨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비신탁인의 손에 맡겨 아가씨가 평생 동안 쓸 수 있게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가씨가 죽은 뒤에 아이에게 물려주도록 하게끔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린턴이 죽더라도 아가씨의 재산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주인님의 분부를 받고 저는 하인 한 사람에게 얼른 변호사를 불러오라고 시키고 다른 네 사람에게는 적당한 무기를 갖춰 아가씨를 감금하고 있는 자에게서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간 사람이 먼저 돌아왔더군요. 그는 변호사 그린 씨가 집에 없어서 2시간을 기다려서 만나긴 했는데 그린 씨는 마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서리시 크로스 저택에는 다음날 아침 식전에 오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네 사람도 아가씨를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캐서린 아가씨가 너무 아파서 방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 히스클리프가 만나게 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다지 뭐예요. 저는 어떻게 그따위 거짓말에 넘어가느냐고 그 어리석은 친구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주인님에게는 이 일을 차마 전하지 못했어요. 대신 다음날 새벽에 제가 직접 패거리를 몰고 가서 아가씨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밀고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그 악마 같은 놈이 아가씨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집 문간에서 그자를 때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린턴 씨께 따님을 보여드리겠다고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까지 가서 그런 고역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에 물 주둔자를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왔는데 주둔자를 들고 현관을 지날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소스라치게 놀랐지 뭐예요. 아하, 그린 씨로구나. 그린 씨가 온 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다른 하인이 문을 열게 하려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크게는 아니었지만 아주 줄기차게 문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저는 물 주둔자를 계단 난간에 내려놓고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밖에는 한가위 보름달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이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쁜 아가씨가 제 목을 얼싸 안으며 흐느끼는 게 아니겠어요? 엘렌, 아빠는 살아계셔? 그럼요, 제가 외쳤습니다. 그럼요, 우리 착한 아가씨 살아계시고 말고요.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셔서 천만다행이에요. 아가씨는 숨이 턱에 갔는데도 위층에 있는 린턴 씨의 방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했어요. 저는 아가씨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창백한 얼굴을 씻기고 제 앞치마 자락으로 문질러서 희미하게나마 붉은 기운이 돌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먼저 올라가서 아가씨가 돌아오셨다는 걸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는 린턴 도련님과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하도록 아가씨를 타일렀어요. 아가씨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충고하는 이유를 곧 알아차리고는 불평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녀가 만나는 자리에 차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분가량 문 밖에 서 있었을 뿐 침대 가까이에 갈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의 절망도 린턴 서방님의 기쁨처럼 고요했어요. 아가씨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침착하게 아버지를 부축했고 서방님은 기뻐서 더 커진 눈을 들어 딸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죠. 로구듯이 린턴 씨는 더없이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운명하셨죠. 따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의 엄마한테 간다. 우리 귀염둥이. 너도 우리한테 오게 될 거야. 그러고는 다시 움직이시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눈은 계속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렇게 계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맥박이 멈추고 그의 영혼은 떠나갔답니다. 아무도 그분이 정확히 언제 숨을 거두셨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몸부림도 없었으니까요. 캐서린 아가씨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지 아니면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정오까지 그러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제가 억지로 끌어내어 쉬도록 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캐서린 아가씨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변호사가 나타났거든요. 우어드링 하이츠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더군요. 그는 히스클리프 씨에게 매수되어 전날 스방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오지 않고 그때서야 나타난 것이었지요. 다행히도 린턴 씨는 따님이 돌아오신 뒤에는 이런 세속적인 일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거린 씨는 집안의 모든 물건과 하인들에 대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하인에게 해고 통고를 내렸죠. 게다가 그는 위임받은 군한을 내세우며 에드거 린턴 씨를 그분 부인 곁에 매장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가족 묘지에 매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었고 제가 유언장의 지시를 조금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로 항의했죠. 장례식은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린턴 히스클리프 부인이 된 캐서린 아가씨에게는 아버지의 시신이 집을 떠나는 날까지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이 내려졌지요. 아가씨의 말에 따르면 아가씨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린턴 도련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가씨를 도망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보낸 하인들과 히스클리프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히스클리프가 무엇라고 대답하는지 짐작하고는 필사적이 되었대요. 아가씨가 제가 그 집을 나온 직후에 자기 방으로 올라와 있던 린턴에게 겁을 줘서 그의 아버지가 다시 올라오기 전에 열쇠를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린턴 도련님은 문을 닫지 않은 채 열쇠를 채우는 꾀를 냈어요. 그리고 잘 시간이 되자 헤어튼 도련님 방에서 자게 해달라고 졸라서 그날 하루만이라는 조건하에 그렇게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냈죠. 캐서린 아가씨는 날이 새기 전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개들이 짖을까봐 출입문으로 나가지 않고 빈 방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살펴보았는데 운 좋게도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서 빠져나갈 만한 창문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쉽게 창문으로 빠져나와 창밖 가까이에 있던 전나무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었어요. 아가씨의 공범자는 마음 졸이며 꾀를 냈건만 아가씨가 도망가는 걸 거들었다고 혼이 났다더군요.